제1장 너무나도 가벼운 왕관. 건국역 1650년 8월 2일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경제 불황 속에서 불안하게 숨쉬던 대륙 헤스페로스벨트의 평화는 총성과 함께 깨져버렸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역사적 배경은 수십 개로 갈라져 대륙에 퍼져있던 귀족 국가 및 제후국들을 주먹과 악수로서 통합하면서 프론트 포커스의 현대를 가져온 키루수스 제국에 있습니다. 키루수스 제국의 사이 나쁜 이웃 그란치프 제국은 키루수스 제국의 통일 과정에서도 이루어진 후에도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키루수스의 성장을 방해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키루수스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복수하고자 칼을 갈았습니다. 이와 같은 키루수스 제국의 성장 과정에서 그 성장세를 견제하려다 도리어 피해를 본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라그렌센트 왕국입니다. 헤스페로스벨트의 다른 국가들이 전쟁을 거듭하는 동안 홀로 무역과 개척을 통해 거대한 식민제국으로 발전한 라그렌센트 왕국은 아직 키루수스 제국이라는 이름이 정해지기도 전 확장적 행보를 거듭하던 키루수스를 견제하려 했지만 건국역 1508년에 일어난 슈베를란트 통일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오히려 베르나이어 공국으로 격화되어 키루수스의 제후국이 되어버립니다. 헤스페로스벨트 내에서 가장 부유하고 문화와 과학기술이 발전한 국가로 유명한 베르나이어는 그들의 여전한 독립국 지위와 강대국으로서 건재함을 증명하는 많은 식민지에도 불구하고 키루수스의 개입으로 약화된 중앙집 권력과 땅에 떨어진 권위는 이어진 경제적 풍요 이상으로 내부적인 불안을 심화시켰습니다. 제2장 구세주 집안. 땅에 떨어진 명예에 헌신하고픈 사람은 아무도 없는 법입니다. 부정부패와 반이성주의에 국가가 찌들어가던 그런 시대에 등장한 제임스 무어는 민족적 영웅이었습니다. 지방의 귀족이면서 저명한 경제학자였던 제임스는 뛰어난 달변가이자 외교적 수완가였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베르나이어 공국을 재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우선 다가올 혁명에서 키루수스의 성장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그란치프 왕국의 도움을 약속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임스는 처음엔 그란치프 세력을 앞세워 구 왕정을 권좌에서 내려오게 해 이편군 주국을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혁명을 불사한 제임스와는 달리 대공가는 고분고분했습니다. 내전 대신 체결해낸 명예로운 무혈 협상인 추성 협상 이후 그란치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혁은 베르나이어의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에델스테르트 대회의로 대변되는 지성의 종주국으로서의 베르나이어를 부흥시켰습니다. 제임스는 대공가의 협력적인 태도에는 분명 그란치프의 덕이었다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개혁 이후 새롭게 형성된 정부는 친그란치프적, 반키루수스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권은 그란치프 유학파들을 중심으로 채워졌고 베르나이어의 개혁 또한 그란치프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기에 키루수스의 영향력으로부터는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키루수스의 제후국이라는 낙인은 베르나이어인들을 서서히 분노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제3장 3.1 전쟁의 굴욕. 다시 1650년으로 돌아와 키루수스와 그란치프를 양축으로 하여 벌어진 키루수스 그란치프 전쟁은 베르나이어로 하여금 낙인을 떼어버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란치프 제국을 도와 키루수스에게 승리한다면 과거의 굴욕을 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 세워진 정부의 입지를 단단히 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정부의 판단에 그해 10월 그란치프의 참전 요청이 도착하자마자 베르나이어는 기다렸다는 듯이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베르나이어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으니 자신들이 아직 흑연 화약과 방진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식민지 경영을 포함해 외부의 침입 없이 오직 경제적, 문화적 개혁을 시행할 수 있었던 베르나이어는 육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해군은 식민지를 운영하는 핵심 전력이었기 때문에 마그니우스와 서로 최강을 다투는 전력을 자랑했으나 베르나이어의 육군은 심하게 부패했고 예속화된 지 오래였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치러진 전투가 40년도 전이었으니 베르나이어의 육군이 얼마나 낙후되었는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참전한 베르나이어의 전쟁은 너무나도 쉽게 키루수스군이 국경을 밟은 지 3시간 만에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전쟁 초반 에르미니아와 함께 강력한 해군력으로 키루수스와의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던 베르나이어였지만 에르미니아 왕국의 갑작스러운 내전과 이어진 국가 붕괴로 인해 아무런 수고 없이 베르나이어의 국경을 공격할 수 있었던 키루수스는 삽시간에 베르나이어의 국경 경비대를 괴멸시켰습니다. 후대에 베르나이어와 키루수스가 벌인 이 전투는 3일 전쟁이라 호칭되는데 3일 중 2일은 키루수스가 수도 웨텔슈비오로 행군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1일은 협상에 썼다는 점에서 당시 베르나이어 육군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키루수스인들은 여전히 조롱의 의미로 3일 전쟁을 유사 전쟁이라 칭하곤 합니다. 한편 결과적으로 키루수스 그란치프 전쟁이 키루수스 제국의 승리로 결말지어지면서 풍전등화에 놓인 베르나이어를 구원한 존재는 과거 추성협상을 이끌어 민족적 위인으로 기록된 제임스 무어의 아들인 카를 무어였습니다. 카를은 베르나이어의 패배를 예언하던 몇 안되는 사람으로 베르나이어의 패배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키루수스와 주도적으로 패전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키르수스에게 카를은 순종적인 존재로 보였고 다시 시작된 키르수스의 지배하에 총리가 되어 권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카를의 계산대로였습니다. 제4장 가장 강력한 2인자 과거 권력의 절정에 이르던 그란치프계 정치인은 퇴출되거나 심각할 정도로 축소되었고 다시 키르수스계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정치계의 상황과는 별개로 지난번과 다르게 베르나이어의 모든 부분은 이제 처참한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3일 전쟁 이후 체결된 강화조약 아우뎀 조약에 의거해 베르나이어는 1000억에 달하는 플리거마르크를 배상해야 했고 모든 분야에서 키르수스의 직간접적인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잠시나마 키르수스 제국을 위협했던 해군은 축소되었고 공군은 아예 해체되기에 이르렀죠. 이러한 혼란 속에서 권력을 잡은 카를은 자신들이 식민지를 경영해왔던 방식을 참고해 자국을 부흥시킬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럼 그에게 마찬가지로 패전에 이은 내전으로 국가가 전복될 위기에 처한 베르나이어의 이웃나라 에르미니아가 합중국은 좋은 먹잇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국가로서 연명해 나가는 에르미니아의 구원 요청에 대해 카를은 겉으로 그들의 경제성장을 약속하면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경제 압력과 불공정 대우에 반발하여 에르미니아가 전쟁을 선포하자 카를은 미리 성장시켜온 군사력으로 승리를 거두고 이어진 2차 에르미니아 내전에서 다시 한번 군사적 우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해 헤스페로스벨트를 덮칠 거대한 경제 대공황을 예견하여 극복하고 세계 여러 나라와 외교적으로 유리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경제를 부흥시킨 그의 업적으로 카를은 전국민적 지지와 국제적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를 무어는 자신의 아버지 제임스 무어 이상으로 뛰어난 정치가이자 외교관으로서의 소질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제임스와 함께 위기에 빠졌던 베르나이어 강역을 대를 이어 수호한 공로로 6대와 7대 총리 연임에 성공한 카를에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그러한 업적의 내막에 감춰진 검은 안개 작전으로 어느새 키르수스 외교관을 포함해서 각국 주요 인사마저 카를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신화적 업적을 자랑하던 베르나이어의 여우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키르수스로부터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립하는 대신에 키르수스를 1인자로 섬기며 그 1인자조차 농락하는 가장 강력한 2인자라는 목표를 카를 무어는 성공적으로 달성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른한 봄날, 이젠 황제의 우체부로 전락한 지 오래인 키르수스 대사로부터 보내진 한 통의 편지가 조심스레 카를의 탁자에 올려졌습니다. 편지의 내용에 따르면 키르수스 제국은 곧 최근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코르보날 제국에서 반로타제, 그러니까 반공산주의적 성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국적 동맹군을 모집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반공주의적 정치적 제스처로 취급되는 이 전쟁은 카를 무어가 보기에도 훌륭한 기회였습니다. 카를의 선택이 어떻든지 이미 한 차례의 작은 쓰나미가 지나간 헤스페로스벨트 대륙을 완전히 수장시킬 거대한 전란이 불어오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카를의 전 국민을 건 도박은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에 또다시 힘의 균형을 잃은 채 무정한 열강의 장기말이 될 것인가? 이 선택을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다시금 수십 개의 식민지를 거느린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여간 베르나이어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